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의 김보람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 시장에서 보증금을 뺀 순수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이나 사업장의 이유 때문에 강남, 서초, 용산을 중심으로 고가 월세 거래 쏠림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경기와 이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머니컨설팅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다양한 움직임 포착해 보시고요. 또 우리 가정의 재무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머니컨설팅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599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 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앞으로도 시장 구조가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뭔가 사두어서 시대착을 기대하기보다는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임대 시장이 지금보다 굉장히 더 많이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소형 주택을 임대로 놓고 그거를 수익을 고정적으로 월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그 물건 자체의 값어치가 올라갈 거는 기대 희망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세가에 밀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임대주택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부터 뉴스테이부터 이제 임대 시장을 그만큼 더 확대를 시키고 이제 시장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벌써 정책으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집주인이 매입을 해서 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민간이 주택을 매입을 한다.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매입을 하셔서 LH의 임대 관리를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임대 관리를 맡기시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이제 임대료가 조금 저렴하다. 시세보다도 50에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임대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대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거기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이 얼마 안 들이고도 집을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최대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집값의 50%와 집값의 30%는 이제 기금융자와 LH에서 마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고요. 물론 기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되지만 1.5%대 아주 저금리고요. 집값의 30%는 이제 보증금, 요거는 이제 LH가 어느 정도 다 지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가지고 스스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작다 보니 어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임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없다. 말씀드린 대로 공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모든 걸 주관적으로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실 임대인 관리, 임차인 관리를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을 이제 LH가 대신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 수입을 지급을 해준다. 물론 이제 기본 공제되는 부분이나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공제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매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원룸형 주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족형 주택.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은 면적이 좀 작고 1, 2인 가족.
그 다음에 가족이라 한다면 3, 4인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다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80% 정도 수준의 임대료를 8년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 8년까지는 무조건 임대를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못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하나 있다 한다면 융자 50%, 보증금 30%,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소액으로 줄어든 만큼 뭐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익률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구조에서 그 시장에서 나오는 임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작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보증금을 받고 매수인을 어느 정도 자부담이 20% 하신 분이 매수를 하게 되면 월세를 이제 확정 수익을 하고 시세 80% 월세에 위탁관리비가 이제 LH공사에 5%가 들어갑니다. 5% 들어가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융자 상환금 이자가 되겠죠. 이자를 이제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부 월세 관련된 부분은 시세 80% 정도 수준으로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는 1.5%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집값의 20%만 가지면 내가 집을 살 수 있고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거주가 안 됩니다. 실제로 실거주를 못 하신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가거주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도금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잔금, 기금융자까지 따졌을 때 이런 부분이 금융 혜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적인 압박을 받으시고 어딘가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이는 물건, 어떤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호당 8천만 원. 근데 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을 얘기를 하겠죠. 전체 건물에 6개든 10개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호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최대 4억 원까지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금융자에게 60%까지가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매가 1억 4천만 원짜리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요. 기금융자 7천만 원, 7천만 50%이기 때문에 7천만 원이겠죠. 그 1억 4천만 원 중에서 일단 30%가 보증금 지원되기 때문에 4,200만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2,800만 원이다. 또 2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8천만 원과 4,8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이 된다. 거기에 이자 비용 별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떤 주택이 가능하느냐 보시게 되면 일단은 8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임대사업자는 분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호 미만의 어떤 대형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능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 20년 이내에 다가구나 다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20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안 되고요. 연식이 봤을 때 준공 후에 20년 이내의 주택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들, 다세대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짜리 미만이어야 되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럼 매입 시점과 준공 후 30년이라 한다면은 그럼 내가 30년 동안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준공이 언제 떨어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매입을 언제 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또 준공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준공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된 물건이다 한다면은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1년도에 준공된 물건을 2017년도에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14년 동안만 이제 매입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들이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좀 따지시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온리 길만 가지 마시고 내가 그 전에 해왔던 답습된 어떤 부동산 투자 방식을 고집하시지 마시고요. 이젠 이런 형태로도 주택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꼭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엔 당연히 임대관리 위탁 수행이 바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LH공사 바로 진행을 하고요. 확정 수익은 말씀드린 대로 시세의 50에서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만족도가 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융자 상환금이 또 위탁관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5% 공제하고 거기에 공실위험에 LH부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사람들은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들어온 수입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실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떠나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망설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입주할 때 경수선 비용이라든가 임대중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도 LH가 확정 수익금에서 일단 공제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어떤 주택이든 간에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정 수익 금액에서 공제를 한 후에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의 장점은 지금처럼 불안정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30년까지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거기에 소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임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내 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로만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똑같은 현재 시세에 준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현재 50%에서 80% 정도의 월세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매입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집중 리모델링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임대 위주의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정부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욱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만큼 앞으로 임대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시장이 과거 70년대부터 쭉 흘러왔던 과거 시장과는 이제는 다른 구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구조를 꼼꼼히 더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입임대 주택은 그럼 어떤 형태로 지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형 40평만 메타 이하, 40평만 메타 이하 한다면 12평 이하겠죠. 거의 이제 가족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원룸형은 이제 1, 2인, 뭐 2인 이상은 거주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작기 때문에 대학생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취약계층들한테도 주로 이제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형 같은 경우는 무주택 도시생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주변 시세에 보다 더 저렴한 시세로 놓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임차인들이 아무래도 더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이상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8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거가 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입하시는 분들, 또 임차를 얻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안정성과 수익성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반사 이익을 해서 기대 가치가 떨어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그 수익률을 매달 쪼개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임대시장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향후에 뭐 내년, 후년부터 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들이 더욱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그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한다면 이제는 매달 그거를 쪼개서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어디다 취득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 또 이런 상품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나한테 맞을 수 있는 건가, 또는 그냥 일반 주택을 내가 주택을 내가 취득을 해서 그거를 4, 5년이든 한 10년이든 내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어딜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 주변의 특성들이 아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높은 임대가를 자랑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주택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공급량이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 지역에 그만큼 추가 공급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등락이 심해지기 때문에 추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으면서 임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느 지역에서 찾을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역들, 눈에 보이면서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또는 현재 입소문이 많이 난 지역들, 또는 이미 임대가가 비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또 지지난주에 또 금리가 내리면서 부동산 쪽으로 또 주식이나 아니면 금융계 부동산 쪽으로 자본이 대거 유출될 거라고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냥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부동산 투자든 뭐든 투자를 해야겠다는 세력도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어떤 접근하시는 방식은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 차익을 기대하는 어떤 주택을 보유해서 그거를 내가 향후 10년 후에 얼마를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임대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어떤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꼼꼼하게 따지시고 지역 선정 잘 하시고요. 그 주변 환경, 입지 여건, 그 주변의 수요뿐만 아니라 수요 계층들의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수요들이 어떤 층들이 많이 모여 사는가도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고수독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처를 찾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강의해 주셨던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토사님과 함께 재무와 보험에 관한 컨설팅 진행해 주실 분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 자산관리연구소의 황은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은 특별히 재무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모두 받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2599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고민이셨는지요? 저희가 7년 전에 가입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요. 네. 그게 올해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알아봤더니 네. 아직 원금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원금이 안 되는 상품인 건지 네. 아니면 제가 잘못된 상품을 권해서 가입한 건지 궁금해서요. 네. 네, 7년 이거 전에 어떡해요? 가입하셨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었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려고 보니까 원금도 안 되더라. 네. 원금이 원래 안 되는 상품이었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가입을 한 것인지 한번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신데요. 황은호 소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변액 네.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투자성 상품입니다. 가입하셨을 네. 때 안내가 물론 가입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네네. 죄송하지만 어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네트라이프요. 그러세요? 지금 7년 정도 가입을 하셨으면 중간에 처음에 유치하셨던 그 설계사분들 통해서
네. 그 추가 납입이라든지 혹은 펀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투자 상품, 즉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에 투자되는 네.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관리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7년 동안 유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관리가 중간에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존하셔야 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네. 수익을 좀 더 확보하시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 납입의 방법들을 쓰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으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네네. 지금 목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는 구체적으로 뭐 여쭤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네. 현재 상태에서 네.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형태로 받으시게 되는데, 그러면 투자되고 있는 그 펀드를 그냥 지금 상태에서 바로 환매를 하시는 형태로 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네. 손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지만 않으셨다면 제가 뭐 전화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렵지만 괜찮으시다면 이거 전화 끝나시고 나서 방송 끝난 네. 이후에 네.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이걸 네. 채권용으로 바꾸시는 타이밍과 그리고 바꾸신 이후에 네. 손실을 어느 정도 보존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네, 생기셨을 감사합니다. 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걸려온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셨는지요? 아, 대림동이요. 네. 한솔 솔파크 34평형. 네. 4억 6천짜리 아파트하고요. 네. 신대림 자이 32평형 4억 4천짜리 주상 복합층이랑 예. 두 개 중에 뭘 사는 게 나을까 해서. 네,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건지요? 아니요, 우선은 새 놓다가요. 나중에 거주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림동 한솔솔파크 34평형 4억 6천, 신대림자이 32평형 4억 4천. 둘 중에 어느 곳을 매입하는 게 더 나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 연결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대림동 쪽으로 이제 보시는 이유가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그럼 이거 대출을 좀 받으실 건가요? 네, 대출 조금 받으려고요. 일단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이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2호선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에 한솔솔파크와 그 옆에 있는 게 신대림 LG 자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름만 봤을 때, 네임밸류로만 봤을 때는 LG 자이가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태생이 틀리기 때문에 한솔솔파크 같은 경우는 세대수와 이제 LG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입주 연도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신드림 LG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한솔파크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이 단점이 조금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어차피 입지 여건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도 비슷하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솔파크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솔솔파크보다는 지금 현재 2호선 라인에 이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요거보다는요,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신도림역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어디요? 신도림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신도림역은 1호선과 이제 그 2호선이 교차하면서 이 환승역이 있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거의 2007년도, 8년도 입주한 단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GS 신도림 자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거의 입주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보게 되면, 지금 한솔솔파크나 아니면 LG 그 자이보다도 훨씬 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값을 주고 이걸 사실 거고 또 임대를 놓으실 거 한다면은 신도림 이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있는 GS 신도림 자이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가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GS 신도림 자이 아파트가 어떨까라고 해서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속이 시원해지셨는지요?
네. 네, 궁금한 점 생기셨을 때 다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걸려온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이번엔 받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요.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종신보험입니다.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납입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711번님의 문자였는데요. 황로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그 종신보험을 연금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금감원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성격이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보장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고요. 연금 상품은 말 그대로 연금을 목적으로 노후에 대한 자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지금 금액이 3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30만 원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그거는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3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히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액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필수적인 위험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30만 원 안에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사망보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두어야 하는 위험보험료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활용하시게 된 재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때는 일반 연금보다는 연금액이 더 적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되시기 때문에 노후에 이걸 가지고 노후에 대비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큰 차질을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망보험금 중에서 일부를 연금으로 찾아 쓰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 즉 사망인의 자녀분들에게 혹은 배우자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자녀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그냥 연금이라는 특징보다는 연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 쓰다가 자녀에게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어떤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특징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지 한 달이 만약 안 되셨다고 한다면 한 달간의 청약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회하신 이후에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숙고하신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요, 휴대전화 끝자리 472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금리가 내려갔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영신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다는 부분을 따져보면 이제 어떤 수익률을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품이라 한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이든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예금 이탈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 봤을 때는 안정성이 확보된 물건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죠. 안정성이 확보된 거는 부동산을 따라갈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좋은 지역의 향후에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크다, 작다 이걸 떠나서요. 그거를 분산 투자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 남겨주셨으니까요. 입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해보시고 골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다음으로 온 문자는요. 05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가입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100% 주식형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조금 걱정이신가 봐요. 황로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주식형으로 100%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국내 주식형인지 해외 주식형인지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모호하긴 한데요. 최근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 자체가 투자형 상품이고요. 그리고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펀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손실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식형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채권형으로 일부를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적절한 타이밍에 받지 않으시게 되면 이 수익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없고요. 수익률 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 나고 그리고 플러스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도할 시점에, 환매할 시점에 정확한 수익이 얼마가 확정되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를 명확하게 방향점을 가지고 가셔야 될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주식형이라 해서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직은 주식형에 있는 상품을 전환하시기보다는요, 한 올해 말까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채권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펀드 변경을 해보실 걸 마지막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 주식형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일단 시장 흐름을 본다면 연말 정도에 채권형 쪽으로 조금 덜 위험한 자산 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답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더 생기셨을 때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73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아파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쉽게 접근은 못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아파트와 빌라 투자 고민 중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영신 소장님. 네,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게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파트를 선호하신 분들은 뭐 어찌됐든 아파트만 선호하시고요. 또 빌라를 좀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수익의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뭔가를 메리트를 느끼신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나 빌라나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구조상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수익 구조가 과연 어떤 것이 더 수익이 더 나을 것인가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세대 빌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맣게 소규모로 한 소형 주택들 또는 입지 좋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는 항상 수익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대비했을 때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또는 내가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과연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파트냐 빌라가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는 소형주택의 소형 임대주택들이 워낙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전화와 문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3153-2599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재무 상황을 검토하고 또 보다 자세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살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목돈이 모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지만 이자가 너무 적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례자는 40대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서 현재 사례자분의 자산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은호 소장님, 사례자의 현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40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외벌이 소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초등학생을 아들 하나를 두고 계셨는데
지금 현금 흐름 상태를 보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이 월 소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출은 250만 원에 일반적으로 생활비라든지 카드를 쓰고 계셨고, 그리고 기타 지출로 해서 고정적으로 대출 이자와 그리고 아들 학원비가 빠져나가고 있어서요. 고정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출은 소득 대비 초과되는 상태로 해서 지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재무 상태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그 아파트를 4억 원 정도 대출을 2억 정도를 마련하셔가지고 하셨는데 대출을 지나치게 높게 받은 게 아닌지, 그리고 금융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이 적금, 예금을 이걸 너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3인 가족이시고요. 매달 150만 원가량을 저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축 내용을 보니까 적금과 개를 통해서만 저축을 하고 계시네요. 부동산 매입 비용인가 봐요. 장기 부채가 2억 2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네, 그렇다면 소장님, 사례자분의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을 보면 이미 문제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개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부분에서 헤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빚덩어리입니다. 이건 너무 냉정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20년 정도 계속 납입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매달 그 소득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 흐름, 즉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혹은 그 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출 이자 대비해서 자산이 수익이 어느 정도로 운용돼야 되는지를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 투자 수익률 관리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형태를 보니까 아파트 외에는 그냥 은행에 있는 예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 지금 1%대인데 지금 형태 자체에서는 거의 수익이 안 나는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그리고 펀드라든지 주식, 즉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 어떠한 변화를 줘야 할까요? 예,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요.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일단은 지출 자체를 잡지 않으면 저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고정적으로 장기 저축을 하지 않게 되면 목돈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소득은 400에서 600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50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설정해 놨는데 이달에 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500만 원 지출 한도 내에서 쓰시도록 조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지출에서 보게 되면 카드에 대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게끔 한 30만 원 정도로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 부분을 아까 50만 원 정도 되던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30만 원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금하고 개를 들어가셨던 부분에 있어서 개는 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펀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지출은 1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재무 상태에서 사실 여유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금융자산이라 할 수 있는 예금에 들어가 있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 1,000만 원을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펀드들을 좀 안내해 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CMA에 500만 원 정도를 넣어두시고 정리펀드에 500만 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는 채권형 펀드
펀드와 그리고 주식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한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보고 중국 주식형 펀드를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보험은 실제로는 한 30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 실행하시기는 정기보험 10만 원 정도로 해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컨설팅 실행안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서 강조해 주셨듯이 결국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얻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익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확정된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변동됩니다. 그런데 변동되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낮은 수익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일단은 은행이자보다 5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그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익이 1년 이내에 가장 잘 나은 펀드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펀드들을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채권형과 주식형의 비율을 채권형은 한 40% 정도, 그리고 주식형은 60%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투자 기법으로 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시거나 변경하실 때 여러모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데요.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 주의사항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을 처음에 하실 때 네. 수익이 날 만한 펀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펀드를 가입하실 때 나중에 이 펀드가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펀드인지, 내야 하는 펀드인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 펀드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펀드를 고르실 때 3년 이상 운영하셨던 펀드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 성과가 확보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실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운영하셨던 펀드들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할 수 있는 1,000억 이상의 설정액이 잡혀 있는 펀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간혹 은행에 가서 이제 펀드를 드시거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하실 때 지금 좋은 수익률이 있는 상품이 이 펀드입니다라고 권해주시는 걸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1년 지나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이나 3년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의 변동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나게 되면 뭐 10%의 수익이 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면 마이너스 10% 수익이 나는지 20%의 수익이 나는지 이 변동폭을 보시고 펀드를 선택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변동폭에 따라서 3년이나 5년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 기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호 소장님과 함께 자산관리 솔루션 알아봤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추천 매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상품이 어디겠느냐. 따져보면 일단 서울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강남구 지역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높은 임대가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대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이 강한 지역이면서도 투자 수익률 유지가 굉장히 극대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쪽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주택시장도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테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일단 서초구 중에서도 서초동을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인구의 비율을 따졌을 때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서울 교대 교직 관계자들이라든가 법조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1, 2인 가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지역의 임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로 보게 되면 3호선 남부터미널 전철역에서 도보 40초입니다. 제가 좀 걸어봤는데요. 더욱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초가 채 안 걸립니다. 이 전철 역세권이라 한다면은 전철역에서 과연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임대가도 차등 어느 정도는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지신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입지 여건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가 18.05제곱미터, 공급이 46.28제곱미터에 5층 중에 2층에 있습니다. 5층 중에 2층에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19평 정도의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반개층 정도에서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반층 정도 올라가서 저 바깥쪽으로는 이제 그 바깥의 대지와 맞물리면서 정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만 19평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 저렴하죠. 3억 4천만 원. 그리고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입주 가능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초동 물건도 귀할 뿐더러 서초동 지역 안에서도 전철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물건이면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물건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나오면 바로 가져가시는 게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도보 40초 정도 거리 그리고 40초 안에는 예전에 서초현대 단독주택 단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경비 초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급 단지로 조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단지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급감을 느끼시고요. 굉장히 조경도 잘 해놓고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수요, 학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부터 해서 여러 개 학군들이 계속 어우러진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높겠죠. 임대 수요가 높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대 차익까지도 가능하다. 공실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는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라는 건 꼭 기본 공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남부터미널 전철역에서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다 녹지 공간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우면산 터널로 해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 지금 현재 양재 IC 주변으로 해서 서초 우면 R&D 센터,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학군들, 서울 교육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법조단지들, 이런 것들이 생활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탈 인구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안 한다. 실제로 임차인들도 그냥 오랫동안 거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초 정도 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만 전부 학교고요. 보시게 되면 원천중학교부터 신반포 중학교, 그 밑으로 해서는 상문 서울고등학교, 말씀드리기도 참 복잡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까지도 이제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 환경 자체나 입지 여건이 워낙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서초읍면 R&D 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LG하고 삼성하고 현재 KT 같은 게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어떤 그 기업체의 연구단지들, 연구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평 정도로 해서 나머지,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기업과 휴식여가, 그 다음에 도시명 복합구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 R&D 센터까지 육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이번에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부분에 따라서 주거지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롯데가 요즘에 시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하겠지만 정리가 된 후에는 바로 이 롯데칠성 부지 현재 코카콜라 창고를 쓰고 있는 이 땅들이 워낙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개발하지 않고는 현재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시고요.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그 주변에 또 이런 환경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 쪽에 남부터미널 복합사업.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호텔이라든가 콘서트홀, 버스터미널 등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사익이 크고요. 가깝게 있는 본 물건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기대 가치가 높아질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이제 7월 달에 개통이 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라인을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봤는데 서초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고 그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더욱더 많이 올라갈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히 더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장제터널이라든가 이런 정보사 터널 부지 개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월 17일 날 찍은 사진이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문화예술 복합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또 하나의 상권이 또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리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임대가 3억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입니다. 더욱더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19평 정도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임대가는 더욱더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2억 3천만 원 대출 받으신다면 8천만 원 투자 가능한 아주 우량한 물건이고요. 더욱더 앞으로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도 서초구인데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학군층이라든가 워낙 기존 거주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7호선 내방역 도보 3분 정도 거리고요. 2호선 방비역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37.92, 실사용 면적이 62.85제곱미터에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룸 구조입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아트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재 이번 달 준공이 완료가 돼서 다음 달 정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6억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전용 면적은 19평에서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3, 4인 가족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 7호선 내방역과 말씀드린 대로 더블 역세권이고 방배 지역 주택 재건축이 현재 8개 권역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3,000세대가 곧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지역이고요. 임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당연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 지도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정보사 터널 이렇게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이 서초역으로 연결되는 테헤란로 라인이 이제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역이 내방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가장 그래도 수혜를 많이 볼 지역이다 보시고요. 5구역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로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 밑으로 방배역,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생활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7호선과 2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학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서문여자고등학교, 그다음에 방일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같은 학군으로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생활환경 또는 그 교육 입지가 워낙 좋아서 임대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말씀드린 대로 8개 권역으로 해서 재건축 단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2,500세대에서 이제 3,00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난 상황이라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물건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다 보시고요. 말씀드린 장제터널, 이런 형대, 또 서초에서 방배로 가는 도로 개설 공사 이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순환고속도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초구 지역의 45만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 25만 명이 상대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방배동입니다. 그만큼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이고요. 그만큼 주택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재활성화, 재생화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가치 상승 여력이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6억 3천만 원 정도가 보통 시세에 준하는 가격보다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후분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후분양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 전세는 5억 7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 22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4천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면 실제로 4억 4천만 원 대출을 받으신다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내가 투자할 금액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수익률 조건을 따졌을 때는 거의 8%에서 9%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재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서초동과 서초구 방배동 두 가지 물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브렉시트가 시장 초기의 관심사인데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잔류가 48.9%, 탈퇴가 51.1%로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에서는 잠시 후 12시부터 브렉시트 관련한 시장 영향과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보는 특집 방송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